감사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백승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모교철학원에서 주관하는 인문 일종의 사업이죠. 구미에서 하고 있는 구미시와 함께하는 이 사업에 저도 여러 차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마 생각해 보니까 매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상반기에도 오고 하반기에도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구미는 이미 익숙한 곳입니다. 또 구미는 제가 젊은 시절에 건강한 남성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 군대 생활에 절반은 대구 와룡산 밑에서였고 또 절반은 여기 구미 선산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저에게는 구미가 모르지만 저는 구미를 매우 잘 알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옛날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요점은 구미, 옛날로 하면 선산이죠. 선산이 선비의 고향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 인재의 절반은 경상도에서 나오고 경상도 인재의 절반은 선산에서 나온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선 인재의 4분의 1, 조선 인재의 25%가 결국 구미 선산 출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과장된 면은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놓칠 수 없죠. 즉 구미 선산 지역에서는 옛부터 훌륭한 선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조상 대대로 구미에 사셨든 또는 이제 구미로 이사 온 지가 5년이나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역사의 전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그런 표현을 받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어선산 사어용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가장 소망스럽기로는 선산에서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 즉 구미 선산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게 갑이다. 그리고 죽어서 묻힐 때는 어디 묻히는 게 좋다? 용인에 묻히는 게 좋다. 아니 선산 사람이 어떻게 용인에 묻힙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에서 벼슬 하다가 높은 벼슬 하다가 돌아가시면 굳이 구미까지 올 필요 없이 용인에 묻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선산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가서 벼슬 하고 서울의 기득권층이 되는 것이다. 그런 통속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통속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구미 선산 지역이 많은 선비를 배출한 곳이다. 그런 자랑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저는 조선의 중요한 문장가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열었을 때 그 나라를 여는데 가장 이바지한 사람, 그가 사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이기도 하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조선은 조선 사람들이 좋아한 문장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장 미학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선보여준 인물이 바로 김종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종직 선생은 선산 김씨입니다. 사실 선산에서
낳았어요. 출생지가 선산입니다. 출생지가 선산은 아니죠. 아버지의 출생지가 선산입니다. 아버지가 김숙자 선생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선산에서 나서 선산에서 김종식 선생도 나서 자랄 운명이었으나 집안에 어떤 변고가 있어가지고 밀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이른바 조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아는 표현, 영남 살인파의 우두머리죠. 영수죠. 그분이 바로 김종식 선생인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김종식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조선 성리학자들의 문장미학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4번까지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런 말하자면 조선의 문장미학이 굳어지고 그것이 다시 시대 변화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허물어지고 새로운 문장이 탄생하는 데까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처음이죠. 그 맨 처음 조선에 새로운 문장가가 나타났다. 새로운 문장가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삼봉 정도전입니다. 존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존칭을 다 붙이다 보면 할 말을 절반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 삼봉 정도전은 봉화정씨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대대로 경상북도 봉화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봉대에 이르면 아버지가 개경에 가서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개경 출신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넉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대를 개척한 문장가였는데 사실은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과 충돌해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이 오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태종의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은 혐의점이었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혐의 때문에 결국 이 훌륭한 인물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지만 그의 뜻은 이어졌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이성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이성계가 바지저고리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성계는 훌륭한 장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훌륭한 독서인이기도 했어요. 이성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야비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고 포용력이 있고 아주 그야말로 인품이 두꺼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후덕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정도전이 있었던 거죠. 이성계가 어떤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고 정도전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도전을 책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책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책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에요. 책사라고 하면 흔히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잔머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전은 잔머리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플랜이 있었다. 아주 굵직한 플랜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런 굵직한 플랜이 그의 문장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가 처했던 세상은 고려 말 조선초라고 하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죠. 그런데 그 혼란을 극복하고 한 시대를 열어젖긴 그런 훌륭한 문장가였더라. 그러나 그 운명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멋진가요? 안타깝기도 하고 더 비장미가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전이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은 하나예요. 그 개념은 한 글자로 말하면 의,
옳을 의,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 두 글자로 말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정도전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그런 세상을 원했어요. 요즘은 의리라고 하려면 뭐 요즘은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만 깡패들에게나 의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리가 아니고 좀 깊은 의미에서의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자,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섯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정도전의 의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답게 살고 싶다. 선비답게 살리라는 다짐이자 그의 욕망이기도 했죠. 그런 정도전이 선비답게 사는 과정이 우리 금오산 밑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선비, 아까 원장님이 언급하신 인물이 있죠. 야은 길재와는 다른 방향이었던 거죠. 야은 길재의 의리란 오래된 왕조, 500년이나 된 고려라는 왕조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것이 길재에게는 의리였어요. 그러나 정도전에게 의리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정도전에게 의리란 좀 더 본질적인 것. 한 왕조에 충성을 바치는 것도 의리죠. 그러나 정도전이 보았을 때 그것은 작은 의리죠. 정도전이 생각한 큰 의리는 뭐냐면 선비가 선비인 까닭은 무엇인가? 선비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 왕조는 백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터집니다. 여러분 그죠? 고려 왕조는 고칠 수 없다. 백성을 위해서 새 왕조를 만들어서 백성을 위한 나라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선비의 의리다. 그래서 그는 야은 길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봉 정도전은 고려 500년을 정리할 책임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고려 500년의 역사를 그가 정리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백성 중심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를 그는 그냥 말하자면 취중 잡담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그것을 한 줄 한 줄 글로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려의 충성을 끝까지 맹세한 많은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충신도 꼭 필요한 거죠. 저는 그 충신을 비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훌륭한 것이죠. 그런 충신들의 목소리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 시대에도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의리를 살피려고 했던 정도전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정도전을 변명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중에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일반이 다 아는 그런 큰 학자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양촌권근입니다. 양촌권근은 안동권 씨를 안동권 씨이게 한 인물 중에 하나죠. 안동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대단한 명문이지 이렇게 느끼시죠? 그것은 안동권 씨 중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인물은 사실은 주로는 조선 전기까지 나왔고요. 후기에는 안동권 씨 중에는 전에 비해서 인물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선 전기도 특히 권근 집안입니다. 권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권근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런 분들이 아주 큰 학자로서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동권 씨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동권 씨의 핵심에 있는 양촌권근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도전의 후계자였다. 변호자이자 후계자였다. 그런 말씀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도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시간도 갖겠습니다. 정도전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니까 가령 이제 네이버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보면 과거에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TV에. 기억하십니까? 그때쯤 막 사람들이 정도전 좋아, 정도전 싫어를 썼는데 댓글을 제가 세어보니까 2,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2,000개의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칭찬 중에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비판하는 것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정도전 완전히 빨갱이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고려의 그 토지였거든요. 고려 말에 대부분의 농지가 소수 귀족과 사찰에 다 소유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이 대지주였던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문헌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보면 송곳 하나 꼽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도전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냐면 정도전은 자용농이 중심된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말하자면 종의 나라,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나라를 벗어나서 정도전이 원했던 것은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자력으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중산층은 자녀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그 공교육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훌륭한 역할을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국가, 그걸 정도전이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도전이 그 완전히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뻥이야 뻥. 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터지게 먹고 살다가 죽었지 그거 아주 순 모사꾼이지 그거는 다 둘러댄 빈말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면에 그를 옹호하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야. 또 뭐 그런 사람 지금 있어도 참 정말 좋겠는데 어쩌면은 민주주의하고도 통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존재인데 정도전 글을 참 많이 쓰기도 했고 잘 쓰기도 했어요. 잘 쓰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차분히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 그가 쓴 시죠. 한시 중에서 한 대목만 같이 읽어보면 젊은 시절의 정도전, 그러니까 이성계와 만나서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 즉 조선왕조 건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 정도전이 쓴 글에서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책자에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책자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물론 제가 보낸 책자죠. 제 원고인데 한 페이지에 오자가 한 자씩은 꼭 있더라고요. 죄송하게도 잘 찾아보면서 읽으십시오. 높은 벼슬자리는 우연일 뿐이요 부귀는 본디 뜬구름과 같은 것. 군자에게 오직 소중한 것은 의리뿐. 그 이름 만고 천추에 남으리. 한 잔술 높이 들어 서로 권할지니 옛사람을 배우는 우리 어찌 따르지 않을까 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절구절 분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뭐 뻔할 뻔짜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 이제 정도전인데요.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봄날에 이런 날이죠. 이런 5월쯤 되었을 겁니다. 5월 초쯤 됐을 것입니다. 대동강에 배를 띄워놓고 지금 뜻에 맞는 선비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해요? 천추의 길이 남을, 그러니까 역사에 오래오래 두고두고 오래 남을 의리 있는 선비가 되자. 출세 여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출세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선비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오늘 같은 날 한 잔 술을 서로 권하고 시를 읊는데,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것은 결국 큰 대의겠지. 그 대의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잘 해보자고 한 그런 다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전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선비였는데요. 정도전을 설명할 적에 우리가 꼭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 하면 우리가 꼭 빼먹을 수 없는 인간은 이성계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성계와 함께 나라의 문을 새로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성계나 정도전에나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다 공민왕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공민왕의 남자들. 공민왕이란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민왕도 비운에 쓰러져간 왕이에요. 고려사를 보면 공민왕은 이성애자이자 동성애자였대요. 공민왕은. 그래서 결국은 그의 동성애 때문에 공민왕은 피를 흘리고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공민왕의 동성애 상대 역은 누구였냐면 호위병사들이었어요. 아주 건장하고 말하자면 보디빌더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주 잘생긴, 그리고 측근에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호위부사들이 공민왕을 마구 칼로 찔러가지고 결국은 공민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주 참 비참한데, 그거 말고 왕으로서의 공민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으로서 공민왕은 고려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고자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아세요.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는 아니었어요. 신돈이라고 하는 과거의 승려였던, 절간 경험이 있는, 세속과는 인연이 별로 없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땅, 불법적으로 빼앗은 노비들을 찾아내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평민으로 만들고 국가를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뜻을 공민왕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민왕이 주로 사랑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인물들이에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또 야은 길재, 또 이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들이 공민왕 밑에 쫙 모였던 거죠. 그런데 공민왕이 갑자기 불의의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민왕이 죽자 친원파가, 그러니까 구귀족들이 조정을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혁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이들이 이제 결국 공민왕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원심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니들 우리 편에 붙으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정도전은 공민왕의 추억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리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도전은 워낙 정도전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귀족들이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정도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는 니들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 가. 그래서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로 귀향을 가게 되고 귀향 가서 몇 년을 고생하고 귀향에서 풀려서 돌아온 다음에도 재등용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정도전은 누구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냐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정도전과 가장 친한 사람은 정몽주였어요. 정몽주는 정도전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공민왕의 남자였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구귀족들이 끌고 가니까 거기에 합류했던 거예요. 모군인색도 거기에 합류했던 거예요. 정도전은 합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몽주가 자기 친구 정도전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야, 너 그렇게 하면 길이 안 열리잖아. 어떻게든 살아야지. 죽으면 되겠냐? 해서 정몽주가 자기가 진심으로 믿고 큰 인물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을 정도전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였어요. 어때요? 우리가 알고 계셨을 분도 있지만 잘 몰랐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하고 친해지는 거죠.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친하기 전에 정도전보다도 이성계는 정몽주와 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도전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열이? 결국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살만한 나라로 만들자는 데는 누구나 찬성.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려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몽주와 정도전의 생각은 달랐다. 정몽주는 지금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우리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도전은 그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들의 우정을 원한관계로 바꿀 만큼의 큰 위력을 가졌다. 그것이 결국 정도전과 그의 스승이었던 모군이색과의 관계를 원수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가장 사랑했던 친구와도 결별, 가장 믿고 따랐던 스승과도 결별. 그것이 이제 정도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을 쉽게 비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이성계하고 붙어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죠? 정도전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정도전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그 쓰라린 결별을 하게 된, 자기가 그 쓰라린 결별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예요? 자기는 의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스승과의 의리, 친구와의 의리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인간적 의리가 아니고 선비로서의 의리. 이 선비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을 적에는 스승도 친구도 버릴 수 있다. 나라도 버릴 수 있다. 그 무엇도 다 버릴 수 있다. 그 의리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인간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 그 사회를 약속하는 것이 성리학이다 라고 정도전은 생각했어요. 그에게 그런 성리학을 가르친 모군이색은 그 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그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 아무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 그건 나중에 세상이 잘 돌아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꿈속에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잖아. 그 현실을 마구 부정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색은 생각하는 거예요. 길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몽주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충신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도전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거죠. 선비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언 선비입니까?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선택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이런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는 하실 수 있죠. 정도전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의리의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결국 정몽주가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해 줬는데, 실업자인 정도전을 소개해 줬는데, 결국 그렇게 둘이 만난 다음에, 이성계와 정도전이 만난 다음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렸다. 고려라고 하는 500년도 넘는 나라를 과거로 보내버렸다. 그런 걸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의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심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500년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늘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 일이 늘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현대 소설가 중에 어느 한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별들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별들의 시간. 인간의 역사는, 즉 우리의 삶은 보통은 지멸렬한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인 거예요. 따분하고 변화가 없어요. 3년 전의 신문도 날짜를 바꿔서 오늘 거라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면서 고동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들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별이 탄생하면 세상은 달라져요. 희망이 막 생겨요. 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이 될 수도 있죠. 나쁜 별이 탄생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 일이라는 건 그런 건데, 정도전은 그런 꿈을 꾸었고, 그가 아까 말한 의리라고 하는 것, 선비에게는 의리가 중요하지만 의리라는 것은 결국 네 글자로 하면 의리지학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의리지학이라는 것이 곧 성리학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비의 고장 구미선산에서 선비의 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왕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의리고 낡은 왕조를 해체하는 것도 의리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책임도 각자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역사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겠죠.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글귀, 군자에게 오직 소중한 것은 의리뿐, 그 이름 만고 천추에 남으리. 누가 썼어요? 정도전이. 저는 이 짧은 몇 글자의 문장에 갈퀴를 탁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도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구나. 이것이 그를 바로 역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구나. 이것이 그를 바로 새 왕조를 연 설계사로,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 수도 있는 다짐이었구나. 아, 문장이란 과연 이러한 것이구나. 문장은 뜻없이 자기의 생각을 배신하면서 아무렇게나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의 진심을,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결심을 우리는 문장에 담기도 합니다. 문장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무겁습니다. 다들 대단한 문장가들이죠. 삼봉 정도전, 완당 김정희, 퇴계 이황. 각각 색채가 다른 문장을 썼지만 그들에게는, 이 세 사람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 교수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제가 좀 무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공통점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
근데 사실 여러분 문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장이기 이전에 문이죠. 문이라는 건 뭡니까? 그롤 문. 그 글자 다 아시잖아요. 문. 참 멋진 글자인데요. 그게 본래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롤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센텐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센텐스이기 이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문이가 뭡니까? 속에 가득 차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도 있죠.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착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죠. 선비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아니고 안에 가득한 진실이 어떤 식으로인가 표현이 되는 것, 즉 그의 선함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글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적에 신언서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문이라고 본 거예요. 안에 가득 차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숨길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행동 거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고개 한번 흔드는 것, 눈동자 한번 굴리는 것, 걸음 한번 떼는 것, 그걸 봐도 이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언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람이 한 글자를 발음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인사의 말을 꺼내거나 감사의 뜻을 표현할 때에 그 짧은 한 문장, 두 개의 문장, 1분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본 거죠. 글씨가 또한 그렇다고 본 것이죠. 그 사람의 판단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교 문제가 아니고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특히 성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천문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천문은 뭐예요?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그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 속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글은 중요했던 거죠. 삼봉은 그 중요한 글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사람들 모으고 이성계와 굳은 다짐을 하고 그렇게 500년 된 나라를 무너뜨렸고 새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500년이나 된 오래된 나라 고려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성계의 명에 따라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요. 사사삭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도전을 무조건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심지어 음악까지도 병법에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글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써요. 그 대단하죠. 그래서 거의 수돗물이 콸콸 꼭지만 틀면 나오듯이 정도전은 분만 잡으면은 생각이 그냥 콸콸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저술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려 국사를 집필한다는 것도 고려 500년의 역사를 쓰는 게 간단하겠어요? 미리 써놓은 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료를 다 모아가지고 비판해서 쓰는 건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완성을 합니다. 태조가 즉위하고
1392년이잖아요. 4년에 1396년에 이 역사책만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미 역사책을 써서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태조가 뭔가 이제 칭찬의 말 또는 평가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평가의 말을 양촌 권근이 대신 썼는데 권근이 마음대로 쓴 건 아니고 태조 뜻을 살려서 쓴 거겠죠.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말하면, 정도전 그대로 말하면 학문은 경사에 정통하였고 지식은 예와 오늘을 꿰뚫었다. 정정당당한 의논은 모두 성현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았고 인물의 선악을 밝힐 때는 반드시 충사의 취향을 분별하였도다. 잘 썼다. 성리학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100점이야 100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문체는 매우 꾸밈없는 문체였어요. 그렇지만 꾸밈은 없어도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요. 복잡하게 꾸며서 쓰지 않았지만 은근하게 다가오는 뭔가 심오한 뜻이 느껴져요. 그게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매우 공정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뒤에는 정도전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정도전이 쓴 고려 국사를 바탕으로 뒤집었다 엎었다를 몇 번 해가지고 만든 것이 고려사고 고려사 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쓴 고려 국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현재 있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도 바쁜데 말씀처럼 4년 동안 고려국사를 썼잖아요. 그런데 벌써 고려국사를 바치기 1년 전에 태조 3년에 1394년에는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법전 초안을 태조에게 바쳐요. 언제 썼어요? 잠도 안 자나 봐요. 결국 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걸 또 조선의 많은 신하들이 갑론을박을 해서 약 80년쯤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결국 토대는 정도전이 만들었다.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조선의 기본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말하자면 조선의 헌법이죠.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도 실은 절반 이상을 한 사람이 썼다. 누가? 정도전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금 모든 중요한 명칭들 있죠. 가령 거리의 명칭, 구획, 인사동, 경복궁, 숭례문, 흥인문, 그거 다 정도전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가 쓴 저술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가장 짧게 언급할게요. 그 조선 경국전 외에도 조선 경국전은 경국대전으로 나중에 정리되는 조선의 기본법이고요.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경제문감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사회 경제에 관계되는 논문집이에요. 논문집.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정도전에게 중요한 건 의리였다. 선비가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정도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를 설계했던 건데 라는 그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나라를 설계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결국
정도전은 무엇을 문제로 삼았던 거냐면 고려는 과거제도를 시행했지만 과거제도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고려의 중요한 말하자면 정승판서 자리죠. 높은 벼슬은 꼭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됐어요. 또 반면에 과거 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을 냈어도 빽이 없는 사람들은 고려시대에 벼슬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도전은. 그래서 정도전은 어떤 조선을 만들고자 하냐면 모든 중요한 직책은 반드시 과거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인재들만 갈 수 있게 하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믿고 써야 된다가 아니고 그건 그때 일이고 본인은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하는 게 정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끼리끼리만 봐서 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민도 학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공교육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지리산 밑에 있는 고을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임금님의 대궐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같은 교재로 같은 수준의 선생님에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치동만 가면 되고 대치동 안 가면 소용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시험이냐. 그건 시험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자금은 누구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즉 수업료를 받는 학교는 안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라야 한다. 어떤 식으로? 교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 학교라야 한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수준 높은 선생님이 표준화된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농부지만 그 농부의 아들 가운데서 아니 그 농부 중에서도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이 나오고 지금은 정승이지만 그 사람이나 아들이나 손자는 농사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정의다.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은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스스로 의존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세금을 내고 그런 말하자면 자영농, 요즘으로 말하면 중산층이죠. 중산층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다. 국가는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정도전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박수 안 치셔도 되는데 이 생각을 21세기 한 게 아니고 언제 한 거예요? 14세기 말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한 번도. 책은 그런 이상을 담고 있었지만 그런 이상이 담긴 책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읽어왔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죠. 정도전의 스승부터도 야야 그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니? 헛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정도전은 믿었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런 선비들이 여럿이라면 그리고 정도전의 시대에는 다행히 그런 선비들이 여럿 있었어요. 정도전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원을 독점하는 특권층 이거 안 된다. 폐쇄적인 귀족국가 이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결국 정도전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불행하게 정도전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지만, 역적은 분명히 아니었죠.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지만 뜻이 있는 많은 조선의 왕이나 선비들은 정도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정도전은 죽였지만 정도전이 쓴 글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완전히 정도전이 복권이 되는 거는 그가 죽고 나서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흥선대원군이 그를 복권시켜줘요. 완전히. 하지만 그 이전에도 정도전의 자손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서적이 화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던 만큼 그 정도의 양식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 복권을 할 때 흥선대원군은 정도전에게 문헌이라고 하는 시호를 줍니다. 아들 고종을 통해서. 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훌륭한 학자에게 주는 시호죠. 훌륭한 문장가에게. 헌은 뭐겠어요? 법헌자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정도전이야말로 나라의 법을, 나라의 규모를, 나라의 이상을, 나라의 지향점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한 거죠. 정도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초상화는 아마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온화한 낯빛, 엄격하고 중후한 얼굴, 그를 쳐다보면 높은 산을 우러러 보는 듯하고 그를 상대하면 봄바람 속에 앉은 것 같도다. 그의 얼굴이 윤택하며 등이 넓어서 보는 사람이 편안하며 순한 덕이 마음속에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쓴 사람은 권근. 고루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그래서 그는 학문이 깊고 또 문장이 매우 꾸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힘찼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당시 불교계가 완전히 타락해 있었잖아요. 고려 말에. 그래서 정도전은 불교계의 현실과 불교의 이론적 결함을 지적해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뭔가를 할 때는 술수를 써가지고 이상한 꾀를 내가지고서 작당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 정당한지를 글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통설에서는 권근은 정도전을 혐오했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통설입니다. 통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권근은, 아까 권근이 정도전에 대해서 쓴 글 몇 개 소개해 드렸잖아요. 정도전의 계승자였다. 다만 권근은 온화한 학자였죠. 학자란 대체로 어떻습니까? 학자란 실천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학자란 실천력이 없다. 학자란 대개 그렇다. 신중론의 그늘 뒤에 숨어가지고 이득을 누릴 뿐 앞서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학자죠. 그런 점에서 권근은 학자였어요. 정도전은 그렇게 본다면 실천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정도전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부분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방석, 태조 이성계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로 삼았냐면 맨 막동이죠. 8번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태조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봐도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어요? 태종 이방원이었죠. 그죠? 태종 이방원의 기민함, 태종 이방원의 결단, 태종 이방원의 그야말로 정확한 판단. 이게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이방원에게 가지 않고 제일 어린 막내 동생에게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방원은 정도전을 의심했어요. 정도전만 의심한 건 아니고 정도전과 남은과 뭐 등등 이성계가 매우 친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라는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태종실록에 보면 나와요. 태종실록에 보면 태종 5년 6월 27일자를 보면은 거기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정도전 등은 이방원을 세자로 추천했어요. 태조에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가운데? 왕실 가운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방번과 방석의 어머니인 강씨 왕후였어요. 그 강씨 왕후가 울고불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바꾼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왕과 왕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이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안 되는 정승급들이죠. 재상들이 그 사실을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종은, 그러니까 이방원은 오해를 했던 것이고 그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언안을 통해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태종은 자기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글렀는지가. 그래서 이성계의 신하들에게 대표적으로는 조준이죠. 조준과 백흥념 등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되죠.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태종 이방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도전에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안하죠. 모르고 죽인 거니까. 그래서 태종이 왕위에 있다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적에 세종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야, 이제 네가 왕이 되는데 너는 반드시 정도전의 아들을 찾아서 그 정도전의 아들을 높은 벼슬까지 올려줘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정도전의 큰아들은 정도전과 함께 현장에서 칼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귀양을 간 데 그쳤거든요. 천민이 되어가지고 귀양을 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복구를 시켜가지고 벼슬을 줘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니까 잘해요. 그 사람이 바로 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도전의 둘째 아들. 그 정진은 나중에 형조판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때요? 그러면 그만하면은 이제 좀 용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화해 아닌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정도전의 문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의 주제는 문장이니까요. 문장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그 실력을 의심하지 않는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교산 허균. 허균도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예조자랑 희준격이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허균은 평소 정도전을 흠모하여 늘 현인이라 칭찬하였으며 그가 즉 정도전이 우리나라 시문을 뽑을 때에 그가는 허균이죠. 허균이 우리나라의 문장가를 뽑을 적에 정도전의 시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